안녕하십니까, 임석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음량과 오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이제 했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주, 명리학, 그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 이제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다 유용할 텐데요. 그 중에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체질론도 괜찮은 것 같고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타이폴로지로서의 사주 공부는 이제 음양 오행을 우리가 기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뭘 본다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직원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어떤 MBTI나 디스크나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아주 도움이 되지만 이 사주라는 것도 나를 이해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모르니까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잘못 활용하면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사는 일이 답답할 때는 누구한테 물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위로는 받을 수 있는데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주 공부 또는 사주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주를 물어볼 때나 또는 누구한테서 당신의 사주는 이렇다더라고 얘기를 들을 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그러나 나는 내 관점으로 나의 성격, 나의 인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인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이 해석해주는 사주 해석에 자기가 묶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은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공부는 자기 객관화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되죠. 그 사주가 뭐냐? 이제 일단 사주팔자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주, 네 기둥과 8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연월일시라는 이건 이제 초기 조건, initial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운명의 코드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죠. 이 연월일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달력 아닙니까, 그죠? 몇 월 며칠에 뭐 무슨 시에 태어났느냐, 달력에 적혀 있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초기 조건이 내 운명의 그 어떤 그 암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검증될 수 있냐? 저는 영원히 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유용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철학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면 뭐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있냐? 항상 이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좋다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사주에서 그러면 좋다 나쁘다, 비흉추 길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있냐?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밸런스, 균형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유학에서는 중화라고 하죠.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은 평정한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바랬지만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났지만 법도에 맞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를 화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중화가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고 균형 잡힌 것이고 이 균형은 죽어 있는 균형이 아니고 동적인 다이나믹한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균형이 잡혀 있을 때 판단력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니까 네 가지 기둥 아닙니까? 연, 월, 일, 시.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시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글자 아닙니까? 사주 네 기둥의 8글자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글자의 한자가 다 나열되어 있고 이 한자를 보면 여기에 갑은 목이다, 자는 수다, 을은 목이다, 축은 토다, 병은 화다, 인은 목이다, 정은 화다, 묘는 목이다 이렇게 해서 목과 토금수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연월일시에 따라서 글자를 배정하는 것, 이걸 명식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식, 운명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음양오행의 다이나믹스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오행을 이렇게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태어난 날에 일어나는 이제 그 얻어진 명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간과 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요거 이제 그 위에 글자를 천간이라 그러고 이거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 을, 병정, 무까지는 양으로 보고 기, 경신, 임계를 음으로 보는 거죠. 갑, 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음양과 오행이 천간에도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지인데 여기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개가 됩니다. 천간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가 인묘진이 봄이고 사오미가 여름이고 신유술이 가을이고 해자축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지는 주로 이제 땅이니까 사계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8글자를 만들고 네 기둥을 세워서 운명의 식을 방정식을 보통 그래서 이제 명식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간과 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간은 줄기고 지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지보다 줄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천간을 양이라고 밑에 지지를 음이라고 이것을 공식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공식적인 사생활이고 이것은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물질이고 이렇게 이니시티브가 이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면 그래서 셀프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날의 천간을 셀프 나라고 한다. 그리고 이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오행 간의 다이나믹스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명식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병인, 정면, 무진기사, 경무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쭉 평생에 걸쳐서 10년 단위로 운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운을 보면은 인묘지는 봄이고 아까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 이렇게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운이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운행,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좀 보자, 운명을 좀 내가 이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의 운과 명식의 명을 합쳐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학은 뭐냐, 운명학이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명식과 운행을 또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총체적인가 하면 뭐 디스크나 애니어그램이나 MBTI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딱 단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너의 지금 성격 특성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주라고 하는 명리학의 시스템 안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명식을 자동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운행을 도로 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식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동차인지를 본다는 거죠. 뭐 내가 성년차인지 뭐 스포츠카인지 짐차인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배기량은 어떻게 되고 엔진이 강한지 바퀴가 좋은지 뭐 실내 디자인이 좋은지 오디오가 좋은지 이런 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자체를 감정하는 것을 명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차가 어떤 길을 앞으로 만나게 되지, 어떤 길을 통과하게 되지, 이게 도로 여건을 보는 게 운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속도로 잘 닦여진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국도, 지방도 또 뭐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곳곳이 패여 있는, 그러다 어떨 때는 뭐 임도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로 갈 수도 있고, 잘 가다가 길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도로 여건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명식과 운행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아주 좋으면 도로 여건이 좀 나빠도 무사히 갈 수 있고, 또 자동차가 조금 안 좋더라도 도로 여건이 좋으면 무사히 주행을 마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명식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운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기 이해를 위한 것으로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꼭 규명해야 될 중요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를 본다고 했을 때 뭘 보는 것이냐, 명식과 운행을 보는 것이다. 자동차를 감정하고 그 자동차가 달릴 도로 여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해를 위한 사주 해석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한 7, 8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뭐 갑자울축 병인정미 이게 뭐냐, 사주 해석의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냐. 이게 제가 이제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란 게 셀프라고 했잖아요. 태어난 날의 천간. 그러니까 축월의 병화다, 축월의 병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월이라고 하는 이 월의 그 지지, 월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경을 나타내거든요. 나의 지배적 환경, 나의 지배적 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화, 태양불인데 축토, 동토죠. 얼어붙은 겨울에 태어난 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느낌이 뭐 어떻습니까? 뭐 겨울에 태양빛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병화는 기본적으로 본성상 축토에 의해서, 이 계절에 의해서 강할 때가 아니다, 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2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병화라는 것, 목화토금수 중에 화라는 것. 그 화는 뭡니까? 플렉스, 지른다, 달린다, 뭐 그죠? 뽐낸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밝죠. 밝고, 그러나 이제 뭐랄까, 또 생각을 엄청나게 깊게 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한다, 사주에서. 두 번째는 그런데 세력관계를 확인한다. 근데 세력관계는 보면 목화토금수는 상생상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세력 관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그냥 내 편이고 목생화 하는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6, 그 다음에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 그러니까 화생토, 그 다음에 수극화, 모두 다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은 2개가 있네요. 6대2네요. 이런 사주를 강약으로 보면은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강하다는 게 뭐 몸이 튼튼하다거나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유출을 봤을 때 유출되는 것보다는 유입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균형을 본다 그랬죠. 균형이 6대2니까 좀 어그러져 있네. 강한 쪽으로 어그러져 있네. 그러면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좋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이게 이제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이 강약이 물리학이라면, 역학 관계라면, 이 조후는 이제 화학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난 불이니까 불이 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균형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냐? 추위를 막아주는 게 있냐?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우선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보통 이제 이 방풍제수,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막아주는 것이 토인데 이 축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술토나 미토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일단 토는 없다. 뭐 하여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한 위축된 병화를 도와주는 게 있냐? 첫 번째, 정화가 있네요. 이건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현찰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목, 을목, 임목, 묘목이 다 목생해서 땔감이 무진장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6대2는 강약으로도 보지만 조후로 보더라도 겨울에 비록 태어난 불이지만 이 보조적인 불과 땔감이 충분하므로 이 사주는 춥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여건이 이제 좋아지면은 오히려 더위를 걱정해야 된다. 더위를 걱정해야 될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지만 위축되어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물리학을 보고 3번은 화학을 보는 것입니다. 4번째는 이 사주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 사주의 흐름은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상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은 자, 수에서 출발, 이제 목화토금수 보면 수생목, 그죠? 그 다음에 목생화, 그리고 여기도 목생화, 여기도 목생화, 여기는 뭐 화학 같은 거니까. 크게 보면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까지 왔죠? 모든 것이 목생화로 갔습니다. 에너지가 여기 몰려갖고 수문이 어디로 열립니까? 화생토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 토에 모든 에너지가 다 분출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생토라고 하는 병화와 축토의 관계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표현력, 스피킹, 비교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뛰어난 사교성, 호기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병과 약을 찾는 겁니다. 이 사주는 뭐가 문제냐? 항상 문제는 균형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균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과 약으로 보면 일단은 너무 많은 것은 병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간목, 을목, 임목, 묘목이 많죠. 사주 8글자 중에 4글자는 참 차지하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좀 지나치구나. 저번에 목다화식이라 그랬잖아요. 목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아궁이에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오히려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조 아궁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병은 목이 되겠네요.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약은 목을 좀 쳐주는, 그죠?
가지치기나 감벌을 해주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 수, 목, 토, 화는 있는데 금이 없네. 그러면 약이 금인데 금이 없어. 그럼 차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생화로 강해진 이 불을 결국은 이 목을 제어할 수는 없고 병화를 어디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게 화생토로 차선을 보면 축토에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는 것, 스피킹, 그 다음에 성격으로 치면 사교성, 호기심, 입 바른 소리.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 할 말은 하니까 상관이 관을 상한다는 뜻 아닙니까? 위에서 좀 싫어하겠죠. 어느 조직이나. 어쨌든 그러나 요즘에는 뭐 사회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직업 분야, 종사하는 분야로 보면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목생화된 다음에 화생토로 가기 때문에 이 병화한테 을목은 책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즉 학문이 깊은 사람이, 배움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매우 축토에, 즉 상관에 힘이 실린다, 실질적인 힘이 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런 사주라면 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나게 책을 끼고 살 것이며, 그리고 한마디씩 할 때는 상당한 대단한 어떤 얘기를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능변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화합과 충돌을 또 봐야 됩니다. 왜냐면 글자 간에 합이 있느냐, 또 글자 간에 충돌이 있느냐, 그러면 좀 풍파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 풍파가 있으면 번뇌나 갈등이나 이런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교적 쉽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글자 안에서 합이나 충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합보다도 충이 다이나믹하니까 보는데, 여기는 크게 보면 큰 뭐 충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살이라고 해서, 이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어떤 사주의 그 기능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역마살이라든지 도화살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주 오행의 상생상극의 그 이론에 충실하다면 화합과 충돌, 합과 충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잠복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식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운행, 운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는 게 일곱 번째입니다. 이 대운을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을 이제 보는 건데, 이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도 봐야 되겠죠. 대운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남자니까 순운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흐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지나는데 이미 목화가 여기는 많죠. 그러니까 이 봄이 이제 목이고 여름이 화인데, 봄, 여름이 이 사주에 달가올까? 병이 뭐라고 했어요? 목이 병이라 그랬죠. 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계절이고, 이 임묘진, 그러니까 초반 10대, 20대는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채 붙기도 전에, 그죠? 그 뭐 연기만 나고 제대로 불이 안 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성과는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었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오미, 아궁이가 2개가 있는데 3개, 4개 막 이렇게 막 아궁이가 늘어났습니다. 또는 아궁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풀로 뗄 수 있겠죠. 나무를 뗄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궁이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순행식이든 공행식이든 좀 시켜줘야 된다. 이런 다르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실속이 없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열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고 이제 가을이 되면 신유술 금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주에서 약이 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식에는 없고 운명의 방정식에는 없고 운에서 오네요. 60대 그죠? 요즘은 뭐 60대가 이제 한참 무르익은 나이니까 후반기에 인생 후반부에 신유술 금기운이 와서 이 사주 전체의 균형 즉 중화를 이루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에 불만의 계절과 엄청난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련이 된 다음에 인생의 후반부에 밸런싱이 잘 된 중화를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본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시험에 합격을 하냐, 집을 언제 사냐, 결혼을 언제 하겠냐, 뭐 자식이 있냐 없냐, 뭐 돈을 버냐 안 버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왜 보느냐? 자기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럼 자기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사주 명리학의 기준은 균형이기 때문에 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학문적으로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판단력과 정서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신비주의, 일체의 그 욕망 추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내 사주를 분석해 보는 것은 자기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학적 근거가 있냐, 뭐 이제 이게 뭐 하나의 통계학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는 심지어는 뭐 미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잘 봐주더라도 마법적 유사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뭐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났는데 그것에 내 운명이 다 그 코딩이 돼 있다고 뭐 이런 것들은 애매하잖아요. 그게 뭐 좀 받아들여집니까? 하지만 효용성이 있다. 어떤 효용성? 내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내가 조금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사다리나 다리는 되어줄 수 있다. 근데 사다리나 다리는 목적지나 뭐 목적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유용성만을 따질 뿐이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면서 그 유용성의 포인트를 집 사고 뭐 승진하고 돈 벌고 하는데 잡을 거냐, 아니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건강한 판단력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 쓸 것이냐, 즉 거울처럼 비출 것이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군자가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에 그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거울처럼 비추어서 수신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학 혹은 사주, 거기서 파생된 사주 명리학적인 이런 어떤 그 해석 체계도 마음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항상 전제가 있죠. 잘 쓰면, 올바른 목적으로 잘 쓰면 마음 공부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사주가 궁금하다거나 누구에게서 사주 설명을 듣거나 자기 사주를 가지고 가서 뭐 어머니나 부인이 또는 뭐 하여튼 사주를 보고 당신 사주는, 너의 사주는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 이 사주 명리학의 프레임을 또는 해석 방법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얼토당토 안 한
그런 것 때문에 뭐 부적을 쓴다든지, 부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믿음,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얻어내는데 충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